자, 드디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러나기 시작할 초짐을 보이고 있고 이제 전쟁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아주 난제인 숙제가 떡하니 남아버렸습니다. 이제 서방권으로부터 온갖 규제라는 매를 맞을 대로 다 맞은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완전 박살이 나버린 우크라이나의 도시. 과연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이며 누가 더 빨리 재건할 수 있는 체력을 회복할 것인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단기적 호재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경제와 주식에도 단기적이겠지만 경기 회복의 기조가 반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그간 6주간 코피 터지는 살벌한 전투 상황에서 바닥난 병력과 장비를 다시 채워놓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를 다시 미사일로 원거리 공격을 하려는 작전상의 후퇴인지 아니면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의 확고한 러시아식 영토 지키기 전략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는 현재 키이우 주변에서 철수를 했고 이제 벨라루스 주변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빼앗긴 대도시 주변 지역을 속속히 탈환하고 있는데, 가슴 아프게도 러시아군이 후퇴하면서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고 그 살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의 드라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시킬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삶이 어렵다고 그냥 전쟁이나 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관종들, 그냥 조용히 아가리 여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흘러가는 형세를 봤을 때 러시아가 키우 점령을 거의 확실시 포기하는 분위기고요. 이제 돈바스 해방을 그 목표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소규모 게릴라 전투력이 강력했기 때문인데, 그만큼 드론과 소형화 무기의 기술력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깡통이 까지듯이 전차가 박살나는 장면들을 흔히 지금 미디어에서 보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이제 거대한 유인 전차의 시대 전쟁은 끝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장면들이 아주 흔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러우 전쟁을 성경에 비교하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렇다고 러시아를 개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예상 외로 근성과 깡으로 버텨서 러시아군을 잘 몰아냈듯이, 반대로 러시아 역시도 서방권의 온갖 경제 규제의 방망이를 온몸으로 두드러 맞아가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러시아가 국가부도가 날 것처럼 미디어에서 온갖 설레발을 치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닥을 뚫어서 저 멀리 해저, 더 나아가서 지옥 땅속 끝까지 기어 들어갈 것 같았던 루브라 가치는 반대로 그 어떤 우량주보다 미친 듯한 높은 회복의 탄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자국의 투자 규제 제동을 걸지 않고 디폴트 위기 폭탄을 맞을 때 과감히 루브라에 투자를 했다면 불과 몇 주 만에 50%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푸틴이 의외로 대가리를 잘 굴려서 가스를 루블화로 결제하겠다라는 전략이 잘 통했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세상은 어차피 쫄리는 놈이 사과하는 것이고 목마른 놈이 먼저 우물을 파는 법이다 보니 푸틴이 이런 심리학 카드를 요긴하게 잘 이용한 것이죠. 푸틴, 이 여우 같은 늙은이 같으니라고, 아주 머리를 잘 썼어.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머릿속에서 꺼내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푸틴 이 늙은이가 아직 치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영 미디어가 마치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쌉지라를 떨고 있는데,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의 평화 협상이 그 누구에게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대부분 다른 국가의 지지와 공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댕이로만, 실질적으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병력 파견을 하지 않고 있고요. 돈에 눈먼 하이에나 같은 용병들만 현재 득실득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마치 왕따 국가인 것처럼 공영 언론에서 씨부레대고 있는데, 이건 이미 전쟁 시작 전부터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뒷배가 든든한데 바이든 늙은이가 아무리 주딩이로 푸틴의 허물을 요래요래 저래저래 나부려대 본들 푸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빵빵한 천연가스라는 강력한 서방의 경제 제재 무기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를 열심히 빨아대고 있는 바이든의 쇼맨십이 더 역겨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나라의 전쟁에서 다윗인 우크라이나가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승리를 한 것인가? 일단 승리는 했죠. 정신적인 승리. 젤란스키는 처음에는 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가 지하 벙커에 피신을 해서 주둥아리로 전쟁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었고요. 결국 이길 수 없는 혹은 이겨봐야 별 남는 것도 없는 골육 상잔의 전쟁에서 객기만 부리다가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농지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고 농지를 파괴시키면서 전세계 식량난을 심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소기에 달성을 한 것이고, 이들이 전쟁에서 후퇴하면서 농지를 새로 개간해야 할 국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는 것, 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의 전쟁이 종식되어 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양국의 팽팽한 평화 협상이 들려올 때쯤, 그쯤에 맞춰서 미 중앙은행발 뉴스도 금리 인상의 소식과 더불어 글로벌 증시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간 슬슬 각국의 정치인들이 노믹스 전략을 통해서 열심히 뿌려댔던 돈을 다시 빼앗아 간다라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현상이죠. 제롬 파월, 이 사람들의 고열을 쪽쪽 빨아먹는 모기 같은 비겁한 인간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빚 무서운지 모르고 그간 돈 뿌린다고 열심히 꽁돈처럼 받아쓴 무지한 인간들. 이 제롬 파월이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인해서 그 피를 몽땅 빨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뭐 대략 이런 것이죠. 지난달이었을 겁니다. 그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기에서 난상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빅스텝 금리 인상이었죠. 마치 공격적으로 주장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 실업률을 한번 볼까요? 사상 최저치인 3%에서 3.2% 사이입니다. 이 미국 양아치 새끼들은 지들이 돈을 막 찍어서 사기를 쳐놓고 어찌된 게 사기친 놈들이 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패드? 이놈들 완전 위조 지폐범 같은 새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기축통화의 개사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팬데믹이라는 이야기 하나로 돈을 막 찍어냈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찍어낸 새끼들이 글로벌 경제를 개판으로 만들고도 지들이 만든 돈으로 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개 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미국 국민 이 바보들이 지금의 미국의 호황이 진짜 호황인지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의 미국 경제의 화랑은 마치 성냥불과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달러 화폐 가치 하락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한순간에 확 타오르는 경제 흐름이다. 뭐 그러다 보니까 또한 반대로 급작스럽게 침체되는 버블 폭탄의 여파를 동시에 겪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돈의 양적 완화 정책 자체로 인해서 결국 달러의 가치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현상인데, 만약 이대로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고 금리 인상의 빅스텝을 밟지 않는다면 현재 회수되지 못한 엄청난 달러들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독보적인 달러 권한을 서서히 붕괴시키게 될 거다라는 뭐 그러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 그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게 미국의 진짜 무기는 아니죠. 군대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달러입니다. 이 달러의 기축통화는 거의 80년 동안 국제 기본 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달러 발권,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지위를 점차적으로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팬데믹 이전부터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하겠다, 그리고 대테러 제재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나라를 계속 속꾸기 시작했고, 20여 년 동안 달러라는 세계 통화준비금이 그로 인해서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달러의 세계를 통한 준비 지급 점유율은 1999년부터 70%를 상회하다가 지난해는 약 60%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위안화를 포함한 기타 통화의 점유율은 1999년에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수치의 점유율에 머물고 있다가 지난해까지 약 10% 이상으로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참고로 달러 세계 통화 준비금은 약 12조 8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 5,577조 6천억 원의 상당이고 지금도 여전히 달러의 점유율은 무시할 수 없다. 뭐 그러한 정도긴 한데 문제는 더 이상 달러의 점유율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반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속도로 달러의 점유율의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불과 10년에서 15년 안팎으로 달러의 가치가 거의 희석되게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보셔도 무난합니다. 당연히 미국은 국제 금융 부분에 있어서 그간 달러라는 수십 년 동안의 특권을 부여받았고 또한 달러의 지위를 이용해서 미국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위주로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을 이용해서 달러 화폐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고립시켰고 그로 인해서 제재를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개망란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들 수가 있겠죠.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약 6,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67조 7,800억 원 상당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정부가 루블화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금리를 20%까지 인상을 했고 석유,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것을 강요하면서 다시금 가치가 원상 복구되는 모양새를 띠긴 했지만 미국의 달러 경제 제재가 미군을 직접 전쟁에 투입하지 않고도 러시아라는 나라를 위기에 몰아세울 정도의 위력을 보인 것은 분명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달러 경제 제재를 지켜본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달러를 미국의 특혜적 권력 혹은 대량 파괴의 경제 무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달러는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고 혹여나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와 같이 달러 몽둥이를 맞을 상황에 언제든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두려운 나머지 이제는 미국 달러를 다른 통화로 다양한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이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달러를 무기로 계속 남발하면 할수록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약점을 간파했던 러시아와 중국은 달러 강세 시스템의 디지털 위안화 CBDC 개발 가속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벌써부터 달러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루블화로 지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가스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까지 위협을 하면서 달러를 견제하고 있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러시아의 무역 제재로부터 비켜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유럽연합체는 매우 큰 영향을 현재 받고 있고 독일은 그에 따라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현재 루브라 지급이란 어려움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의 대체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제는 미국산 셰일가스를 가져온다고 해도 중간 유통가에 따른 가격의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로부터 시작될 확률이 매우 높고 이것은 러시아의 의존도 없이는 불가능한 흐름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탈달러의 현상은 현재 미국이 달러라는 특권을 잃을 정도의 강력한 희석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미국의 심장인 월스트리트의 금융 기반이 매우 튼튼하고 그로 인한 달러와 미국 시장의 경제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달러를 매우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미국의 주식시장인데 이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성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 자연히 많은 외국 자본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금융 기반이 탄탄한 기축화폐 월스트리트가라고 해도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사태로 뿌려낸 달러 이것은 반드시 그간의 고통과 상처의 흔적을 남기게 될 위험이 남아 있고
돌려 말하자면 빈부격차의 심화, 영끌비투의 고통,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현재 미디어에서 지겹게 외쳐대고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 쉽게 말해 단기 예금이 장기 예금의 금리를 넘어서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만큼 앞으로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오르는 현상인데 자 이것을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침체를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알아서 필터링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말 나온 김에 요즘 불안하게 유튜브에서 열심히 시비려대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역전 금리 현상이라는 것은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역전 금리 현상 이후 불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황이 오기 전에 개미들 돈을 박아서 쳐놓고 자기들은 그 시간 동안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꼬락서니들이 너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들이 뭐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뭐 씨부려 됩니까? 그렇게 잘 알면 통장 까고 납을 대시던가 아니면 자기들이 했던 말 책임지고 잘못됐으면 갚아주던가 그거 아니면 그냥 아닥하고 닥치시던가 어? 왜 이렇게 요즘 너도 나도 바닥이다 바닥이다 살아 살아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인가? 좀 더 이야기해보죠. 주식이 쌀 때 사면 돈을 번다. 뭐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개미들이 싸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들이 미쳤다고 개미들의 주식을 비싸게 사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이 싸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개미들의 생각일 뿐이지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큰손들이 그 주식 안 건들면 아무리 싸고 매력적이게 보여도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지금 주식이 싸다, 저렴하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따위로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감히 씹으려대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디어에서 내뱉어내고 있는 말, 그리고 책임지지도 못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해서 현혹돼서 덜컥 투자하지 마시라. 그들은 다 금융기업들의 월급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미쳤다고 개미들의 돈을 벌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지금의 주식 상황과 경제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금융기업의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더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귀동량을 통해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그건 그냥 미친 짓이고 도박 행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욕심에 의해서 가진 것을 잃는 투기보다 그것을 지키는 것,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은 현명한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현재 상황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모든 초점이 제로미의 주둥아리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이고 개나발이고 전문가들이고 모두 제로미의 주둥이가 어떻게 움직일까 혹은 저렇게 움직일까 이렇게 움직일까 예측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로미의 주둥아리가 마치 여자의 마음처럼 도통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 어떤 전문가들이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제로미의 주둥아리에 이 모든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개소리에 가깝다. 똥이 아무리 무지갯빛으로 예쁘게 포장하고 있다고 한들 결국 똥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겪어봐서 알겠지만 나중에 뭐 이런 사람들이 말 바꾸기 또 변명의 고수 아니 다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매번 당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의 똥꼬를 빨아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만 보더라도 러시아군이 키이우와 히르키우로 재투입될 수 있다는 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예측 불가다. 그리고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재투입될 가능성은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하루에 수십조 원씩 군비를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크게 이익을 얻을 만한 상황도 이제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목표로 했던 우크라이나의 농지와 영토를 박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러시아는 지금 당연하게도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으로 이어지는 남동부 벨트를 장악하기를 원할 것이고, 내심 자포리치아까지 점령을 해서 드니프로강까지 진출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 드니프로강 하류가 바로 우크라이나 농지의 젖줄이기 때문이죠. 즉 러시아는 식량난을 무기로 꺼내들기 시작하려고 한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까지 건드릴 수는 없겠지만 돈바스 지역으로 러시아를 묶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잇는 벨트도 끊으려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영토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향후 협상을 진행한다라는 미완의 형태로 남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미완의 형태로 남기고 싶어 하는 이유는 지금 젤란스키가 협상의 카드를 들고 푸틴을 만나게 되면 러시아에게 불리한 조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면서 협상을 서서히 진행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죠. 결국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려는 이유, 이것은 전쟁의 재발 방지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다시는 침공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민스크 협정, 부타페스트 양해각서, 이게 다 뭔 의미가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좀 더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되기를 젤란스키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차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것이 바로 새로운 안보 보장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와 젤란스키는 옛 소련에서 열심히 맞서서 싸운 뒤에 영구적으로 중립국으로 변모가 되었던 핀란드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우고 외교력을 무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 한 번 러시아의 공격 한 번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에게 귀속되어 버리는 체첸의 운명을 답습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저찌 되었든 우크라이나는 현재로서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 남북한처럼 분단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돈바스 지역의 두 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공식적으로 영토는 동서로 분단이 되게 되죠. 그 시기가 언제일까? 아마도 회담에 맞춰서 5월 혹은 6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언론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 또한 5월 9일까지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는 말을 상부로 들었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은 러시아가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승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는 미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원유 증산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사우디 등과 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한간에 이런 소식도 들리곤 합니다. 바이든이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원유 증산을 언론의 입장과는 다르게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겠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인플레이션,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호주머니로 들어간 돈들을 다시 착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기 때문인데, 결국 공포지수가 극대화된 인플레이션은 그만큼 마른 오징어를 더 짜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도 러시아는 예상했던 그대로 루브라 폭락이라는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제 생각이긴 하지만 푸틴과 러시아가 이미 이 전쟁의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뭐 서로 입을 맞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달러당 130루블까지 치솟았던 가치는 이제 70루블 수준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자산력보다도 강력한 회복력이었고, 자,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에 염두에 둔 듯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러시아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우크라이나를 제물로 삼고 서방국들이 서로 이익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익을 나눠 먹고, 그리고 러시아 또한 뭐 서로의 그건 모르겠지만 서로의 뭐 입을 잘 맞서 전쟁을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천연가스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했을 것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너무나도 조각이 잘 맞지 않습니까? 미국도 정확히 전쟁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해가면서 무기 연락에 팔아먹었고 말이죠.
자, 그리고 러시아는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죠. 바로 루브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본위제를 부활시킨 겁니다. 현재 6월까지 금 1g당 5천 루블을 고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값의 안정화로 인해 루브라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달러나 유로 같은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에 거품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언제까지 루브라 가치가 유지되고 또한 이 제도가 가속화 또 지속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를 또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금의 씨가 모두 마를 때까지 지속이 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그 시기를 일단 6월로 보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그 이전에 루브라 폭락 사태가 종료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러시아의 경제 회복과 FOMC라는 의사록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첫째가 바로 패드의 자산 축소를 진행하고 있는 양적 긴축입니다. 바로 테이퍼링이죠. 이미 지난달 FOMC 때 양적 긴축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단서를 거기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착수 시기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빨리 패드가 자산을 줄여가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종착역의 파이가 얼마나 크냐, 이것도 뭐 함께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현재 9조 달러에 가까운 패드의 자산을 얼마까지 줄이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인데, 가령 만약에요, 연내 상당량의 자산을 줄여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었다라는 얘기 정도만 만약에 흘러나온다고 해도 그 공포심으로 인해서 시장이 선제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의 속도겠죠. 현재 5월에 50p 이상의 인상이라는 것을 현재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가운데서, 만약에 다음 달 6월까지도 50p를 올리겠다,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면 시장은 당연히 한 차례 휘청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4월이 가장 바닥이니까 이때 주식을 또 매수해야 된다라는 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아직 금리 인상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세 번째로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 자, 물론 지난달 FOMC를 할 때만 해도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을 공사는 매우 작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과거부터 이미 꾸준히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패드 인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의 경제가 추후에 절대 호황으로 흘러갈 수 없는 상황이고, 경제는 점점 위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묶인 돈이나 부채가 없고, 또한 선제적인 투자에 대한 현금과 금을 많이 보유한 자들의 이제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게 언제일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이들은 결국은 다시 많은 부를 거머쥐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의 경제 상황, 즉 러시아발 경제 리스크 상황은 유럽에서 터지게 될 겁니다. 이 유럽에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일단 높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거의 가스, 그러니까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죠. 반면에 원자력 발전은 그간 꾸준히 유럽에서는 줄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급격히 오르게 되면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장기적인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겪을 가능성을 매우 크게 현재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파는 자연스럽게 저소득 국가의 경제적 타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소득 국가들이 금리 상승과 에너지 가격 폭등, 식료품 등의 물가 상승과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악화, 즉 이 지옥의 사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플러스 미국이 현재 중국의 제재까지 본격화하기 시작하면 한국 같은 수출 의존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데, 이게 아빠를 선택하든 엄마를 선택하든 결국은 지금의 경제 상황이 반쪽짜리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엄마, 즉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한다고 해도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국은 수출로 기생하는 국력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서서히 자립할 수 있는 강국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의 성장 동력은 중국과 신흥국으로 일단 자연스럽게 양도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 한국은 자립이라는 딜레마를 고민해야 되고 또한 이겨내야 되고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이렇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폭풍 속에서 대한민국을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뭐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의 세계 경제 참 체감하기 어려우실지는 모르겠지만 팬데믹 이후부터 이미 심각한 경제 침체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 그 이전부터도 이미 그런 기미가 보였죠. 그런데 모두가 쉬쉬하고 있을 뿐입니다. 굳이 불편한 사실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중 특히 유럽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앞으로 입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로미가 실수한 것이 바로 금리 인상을 너무 늦게 감행했다는 것, 그리고 인상폭까지 작았다는 것. 이거 어떻게 물가 잡겠습니까? 물가 상승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거의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 기조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유럽 각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러한 경제 상황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달라질 여지는 있겠지만, 자, 그러함에도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과 서서히 교류가 끊어지고 있는 러시아. 이 러시아는 연 20에서 40%의 물가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긴 침체를 겪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비행기나 자동차를 만들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부품을 구하는 일마저 매우 어려워지는 러시아. 당연히 긴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뭐 비단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계는 제롬 파월의 금리 정책과 함께 에너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거대한 후폭풍이 한 번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일단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치고는요, 해외 자본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리고 다행히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잘 통제가 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걱정인 것은 바로 한국이 에너지 수입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을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럽 등의 주요 수출 지역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그 영향에도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한국도 에너지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변화로 자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녹색 에너지원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럽이 현재 그린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고 한국 역시 이러한 그린 에너지 구조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당분간 더 지속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것과 푸틴의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현재는 모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의 기술을 장기적으로 극대화시키고 그 대신 그동안 원전을 잘 운영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꿈꿔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의 이 노믹스 재정 위기로 인해서 부채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 현재 직면하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더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를 부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합니다. 매우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이번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가 매우 백척간대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 뭐 민간 부분들이 짊어진 부채가 4,540조나 됩니다. 그리고 IMF도 이 빚이 한국으로서 가장 위험한 요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빚들은 대부분 집값이 폭등하자 빚을 내고 아파트를 사고 또 팬데믹으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연명하면서 벌어진 빚더미입니다.
이게 과연 지금의 낮은 금리만을 믿고 언제 급격히 오를지 모르는 이런 위험성을 안고 투자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그만큼 지금 한국의 이 경제 현상이 백척간도에 있다라는 것 또한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이게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이로 인해서 언제쯤 올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당선인이 완전 거의 뭐 도박적인 경제 부흥을 현재 유도하고 있다. 경기에 이제 그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거 상당히 좀 공격적이고 너무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주담대 금리 상단이 6%, 전세 보증금 대출이 5%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경제 부흥책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은행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유도한다고 해도 과연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출을 할까라는 의문도 좀 가져봅니다, 저는. 결국 윤당선인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라는 커다란 숙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이것을 상당히 공격적이고 상당히 도박적으로 현재 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글로벌 국제 정세와 러시아 그리고 달러의 가치 붕괴 현상과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해봤는데, 짧게 한마디로 오늘 방송을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거품이 터지기 일부 직전인 상황에서 빚내면 솟된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뭐 이 점을 일단 이 이야기를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